첫 번째 소단원입니다. 틀을 깨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여기서 틀이 뭘까요? 과학적인 지식의 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을 틀을 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결정적 순간,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그런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은 언제였을까? 나에게 부모님이 만난 날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결정적 순간일 것이다. 그렇죠? 부모님이 만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을 테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님이 만난 날, 이게 결정적 순간일 것입니다. 또 불의 발견, 불이 발견되기 전과 불이 발견된 후에 생활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발명. 스마트폰이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상대방과 전화 통화만 가능했었는데, 스마트폰이 발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생활이 크게 달라졌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명 역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킨 결정적 순간이다. 그러면은 과학 역사에는 어떤 결정적 순간이 있었을까? 첫 번째 과학자 중에 코페르니쿠스가 소개가 되었네요.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한 행성들이 지구주위를 공전운동하고 있다는 천동설을 믿었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그와 반대되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랜 믿음과 반대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자, 천동설과 지동설을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전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학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운동한다는 이론이고, 천동설은 반대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운동한다는 학설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소개되었는데,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갈라파고스 군도. 갈라파고스 군도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 조그만 섬들이 한데 이렇게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섬을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군도에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치새를 관찰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같은 핀치새지만 부리의 모양이 조금씩 생활 방식, 자연 환경에 따라서 제각기 이렇게 다르게 진화되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진화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과학에서 결정적 순간은 새로운 실험에서 오기도 하고 기존과 다른 발상에서 시작되기도 하는데, 한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론이나 방법, 문제의식 등의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개되었던 지동설 또는 천동설, 이런 것이 하나의 과학적 지식 체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관찰되고 모순이 누적되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거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렇게 사람들의 지식 체계가 바뀐 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세기까지의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세상을 보았고, 과학자들은 이 패러다임 안에서 별과 행성의 운동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동설이 등장하고 금성의 위상 변화와 같이 천동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이 지동설로 설명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 교과서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가 일어난 패러다임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금성의 위상 변화입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느냐면은, 여기서 금성의 위상 변화라는 것은 금성의 모습이 어떤 때는 보름달로 보이고, 어떤 때는 초승달로 보이고, 어떤 때는 금음달 또는 상현달, 하현달, 이와 같이 우리가 평상시 보는 달의 모습과 같이 금성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금성의 위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성의 위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라든가 금성 이런 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운동해야만 조금 전에 얘기한 금성이 보름달로 보이거나 초승달 또는 금음달, 반달, 상현달, 하현달,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망원경이 1610년에 갈릴레이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금성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금성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하는 줄을 몰랐는데, 1610년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러한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천동설이 잘못되었고 지동설이 맞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동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갈릴레이를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그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힘과 운동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사람인데, 이 과학자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모든 물체는 저마다의 자연스러운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땅이 바로 사과의 자연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사과를 공중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놓으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운동은 물체의 본성,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지구가 중력을 끌어당겨 가지고서 물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지려는 그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거운 물체일수록 무거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런 성질을,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운동을 현상으로만 관찰하였고 그 결과 물체의 운동은 그 자체의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지구가 중력을 작용시켜 물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의 성질 때문에 물체가 운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이는 1564년부터 1642년에 생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운동이 왜 일어나느냐 보다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와 같이 피사의 사탑에서 물체를, 큰 물체와 작은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가지고 이 높이를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물체의 속력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레이도 자기도 몰랐는데 이와 같이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은 두 물체의 자연학하는 그 속력은 똑같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력, 이거는 질량과는 관계없다, 상관없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가속도를 내기가 어려운데 대신에 지구가 더 큰 중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가속도를 내긴 어렵지만 그래도 잘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가볍기 때문에 가속도를 내기 쉬운데 대신 지구가 중력을 작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량이 큰 물체와 질량이 작은 물체는 동시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질량이 큰 물체는 가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가속도를 내기가 쉬운데 질량이 큰 물체는 지구가 더 센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작은 중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물체는 동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량이 큰 물체가 가속도가 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한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죠. 근데 자전거를 탄 사람의 질량이 큰 경우는 똑같은 힘을 작용하더라도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질량이 작은 사람은 똑같은 힘을 주게 되면 훨씬 더 큰 속력으로 자전거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하고 질량이 작은 물체에 똑같은 그 속력 증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물체는 센 힘으로 끌어당겨 줘야 되고 한 물체는 작은 힘으로 끌어당겨 줘야 되는데 바로 지구가 중력을 작용할 때 두 물체에 그와 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물체 운동에 관한 일반적인 현상을 규명함으로써 힘과 운동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즉 중력이라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물체의 그 운동을 중력과 연관시켜서 논리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이가 물체 운동에 대한 해석이 다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게는 물질이 가진 본질적 성질이기 때문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무거운 물체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빠르게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반면에 갈릴레이는 무게는 물질의 절대적 성질이 아닌 상대적 성질, 즉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적 성질이며 낙하하는 속도하고 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나왔네요. 1879년부터 1955년. 이분은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얘기했는데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라고 생각하는 힘은 질량 때문에 나타나고 그 질량 때문에 나타나는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도 이렇게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그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그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림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묘사된 시공간의 공률, 공간이 휘어진 그 이유를 2차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질량이 크고 무거운 물체일수록 공간을 많이 변형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데 1642년부터 1727년에 생전했던 과학자인데,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즉 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피사의 사탑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때 지구도 이 두 물체를 끌어당기지만 이 두 물체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질량이 지구에 비해서 이 두 물체의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